역사상 어떤 전쟁도 어떤 전염병도 한 국가의 인구를 이토록 빠르고 조용하게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14세기 흑사병,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빨랐습니다. 100년 만에 인구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orea is so screwed. 한국은 끝났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수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2023년 이 학교의 신입생은 120명이었습니다. 2025년 85명, 2026년 예상 인원 70명. 전국 단위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2023년 40만 명, 2024년 35만 명, 그리고 2026년에는 29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3년 만에 11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이 비고 학원가가 조용해지고 문구점이 문을 닫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가면 상황은 더 극명합니다. 전북의 한 소도시 상가. 5개 점포 중 2개가 비어 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2자릿수를 넘었습니다. 200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48명이었습니다. 낮긴 했지만 일본의 1.36명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바닥을 찍은 건가? 정부는 안도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5년 추정치는 0.8명 수준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은 2.1명입니다. 우리는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8년생 32만 명에서 2022년생 24만 명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 사회에 진입하는 2040년대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시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GDP 세계 10위권, 반도체 강국.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2020년대 1%대 안팎으로 떨어졌고 KDI는 2050년 0%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풍년은 과거 인구 팽창기의 유산일 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약 4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학의 잔인한 공식 노동 투입량 감소는 곧 자본 수익률 하락과 성장률 추락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동물은 자신의 서식 환경이 척박해지면 가장 먼저 번식을 포기한다고. 합계 출산율 0.72명. 이 숫자는 한국 청년들이 지금 전시 상황에 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확률의 문제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잔인한 토너먼트입니다. 상위 12%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그리고 나머지 88%의 중소기업.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평생의 소득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올라갈 수 없는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 이 공포가 아이들을 학원 뺑뺑 이로 내몰고 청년들을 공무원 시험장으로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경쟁의 종착지는 결국 서울입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사는 기형적인 나라. 서울의 인구 밀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생태학 실험에서 쥐들도 좁은 공간에 몰아넣으면 서로를 공격하고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 살인적인 물가, 출퇴근 지옥, 이 모든 밀도의 비용이 청년들의 재생산 본능을 거세했습니다. 서울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젊음을 닦아 위로 태워 유지되는 거대한 인구 소멸의 용광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0대 중반의 김 씨 부부는 2021년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대출 원리금만 월 350만 원.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안정적으로 키우려면 이곳이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믿었죠.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 이 단지 앞 초등학교 입학생은 3년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한국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 내외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나의 계급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자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 지난 50년의 인구 폭발기에 이 말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불패신화는 폰지 사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온 특이한 기둥,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이 기이한 사금융 구조는 오직 다음 세입자가 더 비싼 전세금을 들고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핵심 구매층인 35세에서 59세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꺾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들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그들이 과연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일본의 다만 뉴타운을 보십시오. 도심에서 30분 거리, 쾌적한 신도시였던 그곳은 지금 노인들만 남은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거래 멸종입니다.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부동산의 자산의 80%를 몰빵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관. 주말 저녁이지만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카트에는 1인분 반찬, 소포장 과일이 담겨 있습니다. 대가족 단위 소비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의 평균 소비 성향은 2010년대 76%대에서 최근 7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퇴와 노후 대비로 인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가 더 위축됩니다. 문제는 30대에서 50대, 즉 주거와 육아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연령층 인구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연간 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어 다시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가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제조업체, 생산 라인에는 50대, 60대 근로자와 함께 베트남,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한국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사장님의 한탄은 엄살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조, 건설, 돌봄 서비스 등 다수 산업에서 인력 미스매치와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OECD 상위권입니다. 왜일까요? 연금 수준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은 줄고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우리 산업 현장의 새로운 표준을 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7%. 지금은 이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도 그럴까요? 지금은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등에 업어야 합니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거서서 그에 나눠주는 부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 소득의 30%에서 최대 40%까지.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더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이게 됩니다. 내가 낸 돈도 아닌데 왜 위세대의 연금을 위해 내 월급의 반을 바쳐야 합니까? 합리적인 청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게임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의 조용한 탈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를 요구하는 노인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찍는 나라. 이 재정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2050년경 식물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KDI의 충격적 시나리오. 2050년 경제 성장률 0%. 한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늙어버렸습니다. 경제가 쪼그라드는 수축 사회.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도시는 활력을 잃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질식해가는 과정입니다. 하이는 커지지 않는데 나눠 먹을 입은 그대로인 잔인한 제로섬 게임.
인구 감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일본 모델 2008년 이후 인구 감소 진행 중 2050년까지 잠재 성장률 0에서 1%대 전망, 고령층, 여성 고용 확대, 이민 완화, 생산성 제고 집중. 하지만 국가 채무 GDP 대비 260% 초과. 적응이 유지되는 동안은 버티지만 금리 상승 시 재정 위기 우려. 유럽 모델 2039년 이후 총인구 감소 2070년까지 노년 부양비급 등 예상. 연금 개혁, 정년 연장, 여성, 고령자 고용 촉진, 선택적 이민 확대. 정책 조합으로 부채 비율 경로 개선. 하지만 정치적 합의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동유럽 2050년까지 10에서 20% 인구 감소 예상. 세제 인센티브, 가족 정책, 역이민 유도. 효과는 국가별로 산이. 한국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수당, 보육지원 확대, 주거지원, 가정양립 정책. 하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합계 출산율 0.7이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느 시나리오라도 단기간에 인구를 다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인구 유지에서 인구가 줄어도 유지 가능한 시스템 설계로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센터. 방대한 창고 안에서 수십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움직입니다. 상품을 찾고 분류하고 포장 라인으로 옮깁니다. 사람은 단 3명. 로봇을 관리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역할만 합니다. 한국은 만명당 1100대가 넘는 로봇을 운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를 자랑합니다. 제조, 물류, 서비스 전반에서 이미 노동력의 10% 이상을 자동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한 고객센터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 14% 이상, 일부는 35%까지 향상. 전체 노동시간의 30에서 50% 이상이 AI로 자동화 가능. 인구 감소로 비는 역할을 AI와 로봇이 채울 수 있다는 의미.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직업훈련센터. 40대 중반의 이 씨는 6개월째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70년간 일한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로봇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봇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과학, 공학, AI 인력이 약 5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역설. 한국형 저인구 고생산성 국가 모델의 핵심은 3가지 축이 동시 작동입니다. 1단계, 우선 자동화 인구 감소로 비는 역할을 우선 자동화합니다. 제조, 물류, 돌봄, 행정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부터 AI와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는 공공 인프라 유지를 위해 농업, 돌봄, 물류 분야에 로봇과 AI를 우선 배치해 사람이 줄어도 유지 가능한 지역 모델을 만듭니다. 2단계, 업무 재설계. 사람에게 남길 고부가 가치 업무를 재설계합니다. 창의성, 판단력, 공감 능력이 필요한 영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를 위한 재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령자, 여성, 청년의 노동 참여를 높이고 특정 산업의 구조적 인력 부족은 선택적 이민과 국제인재 유치로 보완합니다. 3단계, 격차 조정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회 격차를 제도적으로 조정합니다. AI 전략 안에 청년, 중장년 재교육, 고령자 친화적 직무 설계, 소득 재분배 장치를 내장합니다. 기존 저출산 대책도 주거, 돌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되 출산율 목표치보다는 아동 청년 삶의 질 지표를 성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인구 노동, 복지 연계 패키지입니다. 기술 혁신, 제도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만 작동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해법 뒤에 숨겨진 고지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법, 이민. 사람이 없으면 수입하면 된다는 경제 논리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일손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유럽의 극우 시위와 인종 갈등을 보십시오. 단일 민족 자부심이 강한 한국 사회가 과연 그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해법, 정년 연장. 60세를 넘어 70세까지 일하게 하자는 것. 하지만 기업이 인건비가 비싼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신규 채용은 줄어듭니다. 할아버지의 월급을 위해 손자의 일자리를 뺏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법, AI와
로봇. 생산성은 유지되겠지만 로봇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와 일자리를 잃은 자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 모든 해법은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해법은 없습니다. 덜 나쁜 해법을 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거대한 타협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 그 초등학교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말했습니다. 인구는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작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2050년에 대한민국은 4천만 명대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작아진다는 것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착륙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에 집착하고 서로를 혐오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경우 자산시장은 붕괴하고 세대 갈등은 폭동 수준으로 치달으며 지방은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연착륙이 있습니다. 성장의 수치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축소 균형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인구는 줄어도 1인당 GDP와 삶의 질은 유지하는 강소국의 모델,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과감한 가족 정책과 이민 수용,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인구 성크를 흡수한 나라들의 길입니다. 2025년 오늘 전문가들은 지금이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니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강남 아파트를 산 30대 부부의 공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40대 가장이 좌절하기 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으며 소멸해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